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선거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면서 잠시 잠잠해졌지만요. 최근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이번 국회에 일명 타다 금지법이 처리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 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와 택시업계는 그렇지 않다. 이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보장하는 타다 허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타다 금지법이냐 허용법이냐, 오늘 이 내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타다 금지법이냐 타다 허용법이냐 아주 뜨거운 이슈를 갖고 오셨어요. 네, 현재 타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 언론 보도나 이 소셜미디어에서는 타다 금지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오히려 이게 타다 허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다 서비스가 시행령상 예외를 활용한 편법 운영을 막은 것이지 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네. 앱 호출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것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법을 네. 신설한다. 제가 좀 급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이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것이 타다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판단 보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판단 보류다? 네네. 우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요. 그랬죠. 예, 국토부는 이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택시 감찰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 만큼 택시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타다 입장에서는 이 기여금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진입 장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네, 지금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전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기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관건은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인데요. 그 시행령 안에서 기여금 산정 방법이나 납부 주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 타다 서비스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여금 산정 방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이 스타트업 업계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타다 허용법이라고는 했지만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는 새로운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를 두고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네네. 주로 저희 방송의 청취자 문자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혁신이냐, 꼼수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근거로 했지만 기존 택시와 뭐가 다르냐 이런 건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혁신, 신기술 하면은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신기술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플랫폼 사업 새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AI 신기술도 안 보이고 4차 산업혁명 같은 느낌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아니다라는 주장과 그 기본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자체가 혁신이다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요 사안 자체도 일단 판단 보류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왜 계속 판단 보류만 하세요? 네,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이 지금 그런 편인데 보통 이런 게 평가가 되려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한 다음에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면 보통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혁신이었다고. 혁신이다. 네. 네. 근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혁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현재 이제 이게 법적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자율운행 차량 시대가 거의 막바지, 열리길 막바지 단계에 곧 들어온 것 도래할 같은데요. 거다. 네. 네. 현재 이 서비스를 가져도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막상 더 큰 새로운 시스템인 자율운행 차량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들이 유지하다가 만약에 차량만 그때 가서 교체하고 기사들을 내보내는 시스템이라면 혁신으로 볼 수 없겠죠. 또 그때 가서 그거를 놓고 차만이 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지금 판단 보류 중입니다. 예, 당장의 뭐 택시업계와의 영역 싸움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이 부분을 혁신이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야말로 드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이템인데요. 그렇죠. 하단 논에서도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입장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택시기사들의 표와 택시기사들이 전하는 여론을 좀 탐을 내서 의식하면서 그쪽에 지금 많이 그 얘기를 나누고 좀 반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실제로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의 의견은 잘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 중에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이고 저희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 중에 택시기사님들이 또 유독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이제 택시기사님들은 당연히 타다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승객들, 택시를 이용하셨던 승객 입장에서는 이 타다가 서비스 면에서는 혁신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전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존중한다면 타다 서비스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지금 현재 택시업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택시업의 생존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것, 택시업계의 생존 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라 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찬반이 맞서고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 택시업계냐, 스타트업이냐, 각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소비자다라는 말씀까지.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11일이었죠.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네. 그 특히 또 김용균 씨 일주기를 앞두고 경향신문에서 좀 획기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네. 11월 21일자 신문 지면 일면 전체를 광고도 뺀 전체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이름으로 씌웠습니다. 예,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중에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이름을 다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페이스북으로 공유된 이 경향신문의 일면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인상적인 그런 기사였어요. 네, 반향이 컸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면에서는 OECD의 아주 상위권에 들어가는 네.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산업재해 측면에 있어서는 OECD 최악의 국가다. 참 부끄럽네요. 네, 먼저 수치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분기별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최근인 2019년 이제 가을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연 단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이게? 통계를 살펴보면은 네. 작년에 한국의 근로자 수는 1,907만 3,438명. 네. 근거가 뭐냐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산재보험에 네. 가입된 근로자 네, 수로 그렇습니다. 통계를 네. 냈더니 이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근로자 수가 약 1,900만 명 정도 네네. 된다. 네네. 네. 이 가운데 산업재해자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10만 2,3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자 수가 2,142명, 재해율, 즉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 0.54%, 그리고 사망 만인율, 다시 말하면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이 수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험이 안 된 노동자가 있다면 여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질병 이완자, 즉 질병 이완자라는 표현은 병에 걸린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걸 합한 수고요. 근데 또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내에 요양이 있었다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산재 보험 가입자만 포함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뭐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단 제외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 비율이나 재해자 수에서 현격하게 낮춰질 수 있는 좀 허점이 있는 거네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수치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재작년과 작년, 2017년과 18년에 다시 증가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산재 발생 추이 최근 2년간은 다시 증가했군요. 네네. 여기에는 뭐 이유가 있다는 해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네. 정부가 바뀐 2017년, 2018년 동안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기간, 노출량 등 기존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고요.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 됐는데요. 네. 이 사업주 확인 제도도 폐지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좀 확대했습니다. 기준을 좀 많이 느슨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산재로 신고한 분이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뭐 다른 걸로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기준을 좀 늦추면 높이면 강하게 하면 환자가 갑자기 많아질 수 있죠. 네. 또 전에는 병원에서 그 갑상선암 그 기준을 잡을 때 그 병변 부위를 좀 넓혀놨더니 굉장히 많은 갑상선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2년간 수치가 늘어난 것은 산재 적용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네네. 좀 느슨하게 했더니 이렇게 늘어난 거다. 네네. 그렇다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OECD 1위라는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예, 보통 그렇게 인용하죠. 네네. 네. 언론 보도도 많고 네. 또 이제 이체 인용한 SNS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산재 사망률 OECD 1위를 처음 언급된 자료가 찾아보니까 201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네. 예, 그 당시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네.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1975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한국이 보통 2위 국가보다 2배 이상 항상 꾸준히 높았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6년 이후의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통계는 항상 최근 통계를 또 찾아봐야 돼서요. 네. 좀 더 찾아봤더니 한겨레 신문이 2014년 4월 30일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 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다 이런 기사에서 한겨레 신문도 그때 국제노동기구가 집계한 2008년 산재 통계를 보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따지면 여기서는 OECD 수준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뉴스에서 2014년 기준 이제 그나마 최근이죠. 예,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의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최근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수치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긴 했지만 한국이 OECD 1위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2016년까지 23년 동안 2차례를 빼고는 계속 산재 사망 1위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군요. 네. 네. 근데 찾다 보면 조금 이렇게 수치가 다른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4년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201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이고 터키의 15명, 멕시코 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죠. 그러면은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3위다. 네. 그럼 아까 1위라면서요. 네. 1위예요, 3위예요? 네. 이게 이제 언론 혹은 소설에서 혼동하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산재 사망률 전체가 아니고 산재 사망 사고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망률은 사고율에다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이 경우는 사고로 인한 사망률만 따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 구의역 스크린 사고 있었죠. 네. 예, 그리고 김용구 씨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죠. 그랬죠.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작업병, 직업병이 생겨서 나중에 사망한 경우는 별도의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그러니까 산재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예, 포함시켰더니 네. 3위로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만 그렇군요. 추출한 거죠. 네. 이 뭔가 글쎄요. 통계 함정? 네, 이런 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좀 유리한 거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일부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재해율, 전체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걸로 한국의 산업재해 최악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율 측정 기준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한국은 산재율이 다른 OECD 국가 비교해서 평균 이하로 낮은데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네. 보통 사고가 많다면 당연히 사망률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사고는 많지 않지만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망사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고 사망이 아닌 사고는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이렇게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은폐되면서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많다. 이런 주장들이 노동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사망의 일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부상사고는 산재가 아닌 공공입찰 등 부상사고는 공공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상 처리요. 네. 이게 더 사실 더 심각하다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산재율과 산재 사망률. 네. 산재율은 높은데 산재율을 낮은데 네, 낮다는 건 이제 좋다는 의미죠. 네. 네. 사망률은 높다는 거. 네네. 그럼 산재율 자체가 잘못 보고되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위험의 외주화가 바로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김용규 씨도 그렇고 이 하청 노동자들의 그 사망 이 부분이 참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통계나 이런 걸로 좀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최근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 수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 수 차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곳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5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네. 비교했더니 네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가 10배 이상 높았다. 네, 높습니다. 네.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태안 화력발전소 김영주 사건도 그렇고 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네. 이 도읍이나 하청은 보통 하도급 재하청이 진행될 때마다 이익을 뺀 해당 일감만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하청이 길어지면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 번 이어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체는 매우 낮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거나 안전 설비비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원청에서는 정규직이 2인 1조로 일하는 일을 하청업체로 내려가게 되면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두 사건도 2인 1조로 했으면 될 것으로 혼자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네. 앞서 우리 정부가 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짚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이고 더군다나 은폐되거나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산재 사고도 많다는 사실 참 무겁게 다가오고요. 네. 경제 규모만큼이나 우리의 산재 사고율도 좀 줄이는 그렇게 좀 새해에는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은 한 뼘 차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청취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수가 잘 알지 못하는 북한 관련 사항을 하나씩 알아가는 한편 남한과 북한의 오늘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한 뼘 차이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거리이자 펼치면 떨어져 있지만 모으면 붙는 거리를 가리키는데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남북 화해 프로젝트라고 이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였던데 남북 간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한 뼘 더 가까워지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새로운 진행자를 맞았던데 한 뼘 차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말하는 생애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즉 12월 15일에 방송된 이종 격투기 선수 장정혁 씨 이야기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장 씨는 22살 청년인데요. 10년 전 어느 날 담임교사의 옥수수를 날라주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을 때 다음날 탈북한다는 말을 갑작스럽게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몇 년 지내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절감할 만큼 차별과 폭행, 브로커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것이 격투기에 발을 들이는 계기로 작용해 오늘날 탈북 파이터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애사 이외에 남북한의 생활상 차이를 다룬 내용도 있습니다. 11월 24일 방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과 장례를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10월 20일에는 남북한의 식생활 차이를 짚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른바 90년대생의 차이를 다룬 방송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 재개방 같은 다소 무거운 정책 현안을 다룬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소재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소재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부분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앞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제점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제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진행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개그맨 황현희 씨와 북한 이탈 주민인 여성 한송희 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진행자는 한송희 씨입니다. 한 씨는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개인 방송에서 지난 8월 조선족을 대놓고 비하하고 모욕하는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 씨가 사과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긴 했으나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지금까지 한 뼘 차이의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프로그램 내에서 이 한송희 씨가 자신의 개인 방송 관련한 해명을 했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지점은 혐오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공중파 방송 진행을 맡기는 게 적절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이탈 주민이 국민 절대 다수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이 프로그램 그리고 제작진이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 프로그램의 지향과 확연히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 등으로 인해 생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 알아가며 이해도를 높여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지향일 텐데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은 그것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또 남북 간의 이런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한다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혐오 발언의 피해자인 조선족에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비칠지 충분히 검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을 했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들에게 한 뼘 차이는 접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접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해당 혐오 발언이 나오고 10여일 후인 9월 9일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 참여마당에 올라온 청취자 의견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본 극우의 혐한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듯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 발언, 소수자 차별, 젠더 차별 발언자들은 적어도 공적인 방송국에선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진행자나 PD께서는 동료 진행자의 애정과 관용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좀 더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 또한 YTN의 방송 윤리 기준, 섭외 기준 설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한시가 부합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시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견인데요. 이 의견으로 오늘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혐오와 차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화두인데요. 오늘 모니터링 내용은 그래서인지 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주 일요일 낮 방송되는 한 뼘 차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12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 라디오 YTN은 유튜브와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열린 라디오 YTN의 구독이나 좋아요를 팟빵에서 눌러주십시오. 저 구독했어요. 좋아요 했습니다. 라고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정해서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고은 기자가 쓴 여성의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는 국민 야식, 치킨이죠.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고계준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기 전에는 이 회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아내분과 두 분이서 이 치킨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고계준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예, 강북구 번동에서 치킨 호프 운영하고 있는 고계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한 12년 됐습니다. 처음엔 프랜차이즈 하다가 지금 개인으로 바꾼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줄 때, 메이커들하고 비교해서 맛있다고 할 때, 그리고 아이들 와서 잘 먹고 갈 때 아주 좋습니다. 네, 치킨집 운영하신 지 12년 차. 네. 고계준님,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쓰이고, 네. 이 손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업 진짜 번창하셔서 성공하시길 기도하겠고요. 그럼 이렇게 치킨 튀기시면서 YTN 라디오를 애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곳 매장을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이 TV 스크린에는 YTN 뉴스가 켜져 있었고요. 또 주방에는 YTN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계준님께서는 이렇게 YTN 라디오를 애청취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언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듣는 건 출퇴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은 오후 2시 전후에서 가게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퇴근 시간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가게 정리하고 그때 퇴근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YTN 라디오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가게에서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YTN 라디오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네. 심지어 운동하실 때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다. 네. 야, 정말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YTN 라디오를 늘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V도
또 그리고 주방 라디오도 YTN 방송으로 다 듣고 계셨고요. 또 퇴근하는 시간대가 주로 새벽 1-2시쯤이에요. 네. 이때 이제 가게 청소하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힐링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YTN 라디오를 애청취하고 계신 고계준님, 저희 YTN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생생경제에 곽수종 박사님이 할 당시에 제가 곽수종 박사님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계기,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뉴스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듣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뉴스를 워낙 좋아하시고 네. 이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분이 막 지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정말 솔직한 입담으로 그 당시에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생생경제를 듣기 시작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가 바뀐 지금도 물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YTN 라디오에 바라는 점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의식개혁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홍보 쪽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부터 갑질 논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도덕,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YTN 전 국민이 좋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전 국민이 YTN 라디오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예, 너무 감사하고요. 바라는 점에서 또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아니면 갑질 논란 같은 그런 의식개혁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네, 저희 새해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우리 고계주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YTN 라디오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효은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12월 22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